안녕하세요. 영영수 박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제 답을 하는 방식으로 Q&A 스타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 진행을 해주시는 PD님 계십니다. PD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답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뭐가 제일 많이 궁금할까요? 그죠?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영상들을 보면은 오메가3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시던데 네네네. 그러면 오메가3를 고르는 팁도 혹시 있을까요? 오메가3가 사실 제일 먹이고 싶은 진짜 워너비 영양제이긴 해요. 틀림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칼슘 섭취량이 부족해서 칼슘을 1번으로 우리가 꼽기는 하는데 보충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칼슘은 식품으로 먹었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은 우유로 유제품으로 먹게끔 하고 그렇게 치면 오메가3가 넘버1이 돼요. 오메가3를 고를 때 DHA, EPA가 들었는지 가끔 대마종자유 뭐 이러한 것들은 오메가3가 들어는 있지만 그게 이제 리놀렌산이 있거든요. 함량도 그리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DHA, EPA가 포함된 거를 고르시는 게 맞고요. 오메가3를 고르려면 그 다음에 고르실 때 뭐 요즘하게는 워낙에 좋은 원료들을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여 모르니까 제품의 상세 페이지나 온라인으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또는 뭐 백화점에서 구매를 하셔도 IFOS라고 국제적으로 피쉬 오일과 관련돼서 등급을 만들어 놓은 체계가 있어요. 거기서 그래도 5스타 5등급짜리를 고르시고 EPA하고 DHA가 둘 다 들은 제품으로 선택을 하는 거가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단백질 파우더도 시중에서 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 그쵸. 어떤 걸 골라야 가장 좋을까요? 단백질 파우더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뭐 누구는 식물성이 좋네, 동물성이 좋네, 뭐 적절한 배합, 이상적인 배합이야, 막 이러면서 두 개를 섞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사실 식물성, 동물성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나에게 맞는 단백질, 나의 이제 섭취 목적에 맞는 단백질을 고르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근육의 근합성을 가장 촉진할 수 있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거는 유청 단백이 맞아요. 웨이 프로틴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제품이 맞고요. 왜냐하면 이제 유청 단백에는 류신이라는 암노산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뭐 식물성 단백질은 뭐 아예 뭐 근합성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것들도 이제 충분하게 하는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 특히 이제 대두가 많이 들어간 단백질의 경우에는 대두의 경우는 이소플라본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참조를 하셔서 대두 단백질은 어느 정도의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또 대두 단백질의 또 단점이 또 있는 게 퓨린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요즘에 통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그래서 통풍인데 통풍의 경우에는 이 요산이 퓨린이라는 물질을 분해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두 단백이 높은 단백질 보충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청 단백의 경우에는 유당이 있는 경우에는 제법 맛이 괜찮아요. WPC가 이제 웨이 프로틴 이제 컨센트레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당이 있어요. 유당이 있는 경우에는 나배드 맛이 그냥 먹을만 해요. 근데 이제 유당이 완전히 빠진 분리유청 단백이 사실상 배도 꾸룩꾸룩 안 하고 소화도 잘 되고 굉장히 좋은 단백질 원료인데 다만 이제 맛이 없어. 그래서 WPI라고 하는 이 분리유청 단백을 그래도 맛있게 만들어서 요즘하게 많이 시중에 나오기 때문에 WPI를 드시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말을 해요. 다음번 질문 주시면 답 드릴게요. 나한테 부족한 영양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한테 부족한 영양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나한테 부족한 거, 나한테 딱 맞춤을 하고 싶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은 식생활 평가 해보셔야 되고요. 식생활 문진이라고 하는데 나의 식생활이 어떤지 한번 판정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나의 유전자형이 어떤지 건강검진 결과도 있으면은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의 라이프로그 데이터니까 나의 이제 수면 타입이라든지 요즘하게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나의 라이프로그가 곳곳에 집적돼 있어. 어디에 집적되는지 막 모를 정도야.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쫙 다 데이터들을 모아서 내가 누군지 일단은 잘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하게는 그렇게 하는 데가 좀 있으니까 물론 저도 하지만 이제 그러한 데를 찾아서 정확하게 영양제도 맞추시고 식단까지 맞추시고 그렇게 하는 건 되게 필요해요.
다음번 질문 주세요. 영양제를 먹을 때는 네, 네.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언제 먹는 게 좋으냐면요. 식후에 먹는 게 좋아요. 수저를 내려놓자마자 바로 입에 딱 털어넣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하루에 제일 잘 드신 끼니 후에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가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식전에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유산균만은. 예를 들어서 태아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칼슘, 마그네슘 이러한 제품들은 저녁 식사 후에, 그리고 태아닌도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거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어요. 네. 다음번 질문은 뭘까요?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네. 영양제가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영양제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약물 대사가 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허브류 같은 경우를 중복해서 고함량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간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다이어트 식품에 알로에 전잎이랑 가르시니아,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을 들여 넣어서 만든 제품, 이런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그게 많이 사례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알로에 전잎 원료는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2024년도 이후에는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시장에서. 네. 그래서 허브류가 여러 건이 들어간 제품은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A 같은 경우가 조금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원료고요. D는 상대적으로 가장 지용성 중에서 안전하다고는 해도 상한 섭취량을 넘겨서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상한 섭취량이 4,000 IU인 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이상은 드시지 않도록 합니다. 네.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네. 한국인 기준에서 먹을 필요가 없는 영양제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한국인 기준으로 먹을 필요가 없는 거는 1번 요오드, 2번 철분.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갑상선 쪽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이제 학자들의 의견도 있고, 실제로 이제 섭취량 평가를 해보면 평균 섭취량이 요오드의 경우에는 권장량의 2배 수준에 육박한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상한 섭취량을 넘기는 경우도 8%나 된다, 이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요오드는 보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충까지 왜 먹겠어요, 그죠? 철분도 우리가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우리나라 인구의 10% 정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철결핍성 빈혈로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드셔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테이킹을 하시고, 그 외에는 철분제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또 다음번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영해지는 영양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